1683년 여름 유럽 전역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을 죽인 이유는 단 하나였죠. 헝가리 평원을 가로질러 북상하는 거대한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대군이 비엔나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150명. 이 수치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이해하려면 이 군대가 한 지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시간 동안 끊임없이 흐르는 인간의 물결이었죠. 창과 깃발, 대포와 말발굽 소리가 지평선 너머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선두가 출발하면 후미는 점심이 되어서야 같은 지점을 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 전체의 의지가 물리적 형태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앞쪽에는 스파이 기병대가 말을 몰았고 그 뒤로는 보병 부대가 행진했습니다. 예니체리, 오스만 제국의 최정예 보병들이 완벽한 대열을 유지하며 걸었죠. 그들 뒤로는 공성 기술자들과 포병대가 따랐습니다. 거대한 대포들이 수십 마리의 황소에 끌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보급부대, 수천 대의 마차, 텐트, 식량, 무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죽음을 운반하는 거대한 유기체였죠. 오스만 제국에게 비엔나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도금된 사과, 즉 황금 사과라고 불렀습니다. 이슬람 전통에서 황금 사과는 정복해야 할 궁극적 목표, 손에 넣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을 때 그것이 첫 번째 황금 사과였습니다. 이제 비엔나가 두 번째였죠. 만약 비엔나가 무너진다면 오스만 제국의 깃발이 중부 유럽 전체를 뒤덮을 것이었습니다. 독일 제후국들은 하나씩 무릎을 꿇을 것이고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며 로마 자체도 위협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황금 사과를 손에 넣는 순간 유럽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어둡고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이름만 거창했지 실제로는 수백 개의 작은 국가들이 서로를 불신하며 으르렁거리는 정치적 괴물이었습니다. 황제 레오폴트 1세는 비엔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도를 지킬 군대도 의지도 없었죠. 각 제후국들은 왜 우리가 오스트리아를 구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바이에르는 자기 영토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고 섹스는 자신들의 이익 계산에 바빴으며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사실상 오스만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합스부르크 가문이 약해지는 것이 프랑스에게는 이득이었으니까요. 유럽의 군주들은 자신의 집이 불타는데도 이웃집 불구경하듯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비엔나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명백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럽 전체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중부 유럽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오스만군은 독일 심장부로 진격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각 국가는 개별적으로 항복하거나 전멸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단순히 한 도시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명 전체의 생존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군은 이미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이유가 있었죠. 150, 영명, 대시보, 영명, 유럽의 분열, 지리적 우위. 시간은 그들 편이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 파샤, 오스만군 총사령관은 이미 승리 후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탄에게 보낼 선물 목록을 작성했고 비엔나 궁전에서 어느 방을 자신의 집무실로 쓸지 정했습니다. 승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름 하늘을 뒤덮는 초승달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수만 개의 투구와 창끝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땅이 진동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대포 바퀴가 도래길 위를 지나갈 때마다 우르릉거렸습니다. 군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파동처럼 움직였고
그 파동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파괴의 기계였고 이제 그 기계가 목표를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모두가 무관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의 모두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남자가 달랐습니다. 그는 0km 떨어진 곳에서 이 소식을 들었고 그는 혼자 일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얀 3세, 소비에스키, 폴란드의 왕이었습니다. 소비에스키는 그의 여름 60세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미 노인이었죠. 하지만 이 남자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번의 전투를 치렀고 그중 대부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타타르 기병대와 싸웠고 오스만 군대와 맞섰으며 코사크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전장들을 모두 경험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죠. 바로 기동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고 어디서 타격하며 언제 후퇴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소비에스키를 유럽 최고의 전술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군사적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소비에스키는 깊은 가톨릭 신자였고 그는 자신의 왕관을 단순한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받은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비엔나를 구하는 것은 정치적 이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의무였고 문명을 지키는 것이었으며 선과 악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비엔나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더라도 말이죠. 문제는 폴란드의 상황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굴권은 텅 비었고 병력은 부족했으며 정치 귀족들은 왕의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폴란드 귀족 의회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비엔나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우리가 오스트리아를 위해 싸워야 하는가? 우리 병사들이 죽어야 하는가? 이들은 실용주의자들이었고 그들에게 비엔나는 먼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에스키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족들을 설득했고 애원했으며 때로는 위협했습니다. 그는 만약 비엔나가 무너지면 오스만군이 다음에 올 곳이 폴란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오스트리아를 돕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자체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겨우 0명의 후사르 기병과 약 0명의 보병, 그리고 소수의 대포를 모았습니다. 이것은 오스만군의 7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지만 이것이 폴란드가 보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소비에스키는 비엔나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문장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버티십시오. 제가 가고 있습니다. 단 6단어였지만 이 문장은 절망에 빠진 비엔나에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구원자가 오고 있다는 것,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그들을 위해 싸우기 위해 1000km를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비엔나는 다시 버틸 이유를 찾았습니다. 소비에스키는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토를 달라고 하지 않았고 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양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출발하기 전 소비에스키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마치 유언처럼 익혔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신의 뜻을 따랐다고 전해주시오.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소. 그리고 만약 이것이 내 마지막 전투라면 나는 기쁘게 받아들이겠소. 그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갔습니다. 소비에스키의 출발은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었죠. 만약 그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비엔나는 무너졌을 것이고 오스만 제국은 중부 유럽을 집어삼켰을 것이며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였고 그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소비에스키가 출발하는 동안 비엔나는 이미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군은 7월 중순 도시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150, 0명, 대 15, 0명. 이 숫자만으로도 결과는 명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비엔나의 방어 시설 자체에 있었습니다. 비엔나의 성벽은 중세에 지어진 것이었고 화약시대 이전의 구조물이었습니다. 두꺼운 돌벽은 화살과 투석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대포에는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군은 유럽 최고 수준의 공성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 파샤는 경험 많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정면 공격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죠. 병사들을 성벽에 돌진시키는 것은 대량 학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시간은 그의 편이었습니다. 도시를 포위하고 보급로를 차단하고 천천히 죄어들면서 비엔나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죠. 굶주림, 질병, 절망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8월이 되자 비엔나의 상황은 참담해졌습니다.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도축했고 그 다음에는 개와 고양이를 잡았으며 결국에는 쥐가 귀중한 식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죽 벨트를 물에 삶아 먹었고 나무 껍질을 씹었으며 풀과 잡초로 죽을 끓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굶주림으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노인들은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쌓였고 묻을 힘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물 공급도 끊겼습니다. 오스만군은 도시로 들어가는 수로를 파괴했고 우물은 금방 말랐습니다. 사람들은 빗물을 받아 마셨고 심지어 자신의 소변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탈수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역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티푸스와 이질이 도시를 휩쓸었고 병자들을 치료할 의사도 약도 없었습니다. 병원은 신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 대부분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비엔나를 지휘하던 에른스트 리디거 폰 슈타렌베르크 백작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유령들이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도시가 아니라 무너지는 무덤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싸운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절망의 시였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도 계속 싸우는 사람들의 비극이었습니다. 비엔나는 총력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남자가 전투원이 되었고 여자들도 무기를 들었습니다. 12살짜리 소년들이 돌을 운반했고 70살 노인들이 성벽 위에서 감시를 섰습니다. 여자들은 머스킷 총을 장전했고 부상자들을 치료했으며 무너진 벽을 수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군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전체의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의 공성기술은 유럽에서 가장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터널을 팠습니다. 터널은 성벽 아래까지 이어졌고 거기에 화약을 가득 채운 뒤 폭파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성벽의 일부가 무너졌고 돌과 흙먼지가 하늘로 솟았습니다. 매번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방어군은 허겁지겁 무너진 곳으로 달려가 임시 방벽을 세웠습니다. 나무 판자, 흙더미, 마차, 시체까지도 방벽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오스만 포병대는 끊임없이 사격했습니다. 대포알이 하루 종일 도시에 떨어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졌고 교회 탑이 부서졌으며 광장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포격 소리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귀가 멍해졌습니다. 밤에도 포격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비엔나 전체가 연기와 불길과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9월 초가 되자 슈타렌베르크는 마지막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는 밤중에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가 연합군 진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더 버틸 수 없습니다. 비엔나는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종교 의식조차 끊겼습니다. 성당의 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미사는 중단되었으며 사제들조차 너무 약해서 기도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비엔나는 침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무언가가 오고 있었으니까요. 9월 10일 저녁, 비엔나 성벽 위에 파수병 한 명이 북쪽 언덕을 바라보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언덕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지만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모닥불이었습니다. 군대의 야영지였습니다. 소문이 성벽을 따라 퍼졌습니다. 북쪽에 군대가 있다. 누군가 오고 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감정 자체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월 11일 새벽, 희미한 여명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로 깃발들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의 흰색 독수리가 바람에 펄럭였고 신성 로마 제국의 쌍두수리가 그 옆에 섰으며 바이에른의 청백 문양, 섹슨의 검은 사자, 프랑켄의 붉은 십자가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엔나의 성벽 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서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교회 종이 울렸습니다. 성 슈테판 대성당의 큰 종이 천천히 장엄하게 울렸고 그 소리는 도시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았고 울었으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보았습니다. 연합군의 규모는 약 70명이었습니다. 오스만군보다 적었지만 이것은 더 이상 절망적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엔나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벽 위의 병사들은 후사르를 마치 천사처럼 바라봤습니다. 빛나는 갑옷, 펄럭이는 날개, 긴 창을 든 기병들이 언덕 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화가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들이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소비에스키와 그의 군대는 폴란드에서 비엔나까지 약 500마일, 약 800km를 단 15일 만에 행군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야 했고 폭우가 쏟아졌으며 길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강이 범람했고 다리가 무너졌으며 보급마차는 진창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후사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40km, 때로는 50km를 행군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군대도 쉽지 않은 속도입니다. 그들은 안장에서 잠을 잤고 안장에서 식사를 했으며 말이 쓰러지면 다른 말로 갈아탔습니다. 그들은 기계처럼 움직였고 그들의 의지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엔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만약 그들이 늦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말이죠. 후사르의 장비는 유럽에서 가장 정교하고 무거웠습니다. 각 기병은 빛나는 강철 흉갑을 입었고 그 위에 가죽 코트를 걸쳤습니다. 투구는 철로 만들어졌고 얼굴을 보호하는 면갑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 무기는 18피트, 약 5.5m 길이의 장창이었습니다. 이 창은 속이 빈 나무로 만들어져 가벼웠지만 전속력으로 돌격할 때는 어떤 갑옷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창 외에도 그들은 검, 곡검, 권총,
철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한 명의 후사르는 작은 무기고였습니다. 하지만 후사르를 정말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날개였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거대한 나무 프레임이 달려 있었고 거기에 독수리나 타조의 깃털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이 날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전의 도구였고 실용적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격할 때 날개는 공기를 가르며 천둥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바람이 깃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는 윙윙거리는 소음, 수천 개의 날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압도적인 음향 효과는 적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날개는 말의 귀를 보호했고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올가미를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은 후사르를 신화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날개 달린 기사들, 하늘에서 내려온 전사들, 그들을 본 적군은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대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후사르는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교육받았으며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했습니다. 후사르가 되는 것은 단순히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으며 영혼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돈으로 장비를 샀고 자신의 말을 길렀으며 자신의 하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장에 나가는 이유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예였고 의무였으며 폴란드라는 개념 자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비엔나로 향하는 행군 내내 후사르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편지를 썼고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세 기사도의 마지막 구현자들이었고 그들에게 후퇴는 명예롭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도착은 단순히 군사적 원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문명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장엄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에스키와 후사르만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온 것은 유럽 역사상 가장 이상한 연합군 중 하나였습니다. 폴란드 군대, 오스트리아 잔존 병력, 바이에른 제후국의 보병, 색슨의 기병, 프랑켄과 슈바벤의 용병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들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0년 전쟁은 유럽을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갈라놓았고 수백만 명이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를 학살했습니다.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마을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졌으며 그 증오는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1683년 9월 그들은 같은 진영에 서 있었습니다. 가톨릭 폴란드 기병이 프로테스탄트 색슨 보병 옆에 섰고 오스트리아 황제군이 바이에른 용병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협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공통의 적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라는 압도적 위협 앞에서 유럽의 오래된 증오는 잠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비에스키와 카를 5세 로트링겐 공작, 오스트리아군 사령관이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로트링겐은 소비에스키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경쟁자였고 로트링겐은 소비에스키가 승리 후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할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에스키는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토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비엔나를 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휘하시오.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로트링겐을 놀라게 했습니다. 왕이 공작에게 복종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에스키는 자존심보다 승리를 중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도를 펴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칼렌베르크 언덕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언덕은 비엔나를 내려다보는 고지대였고 여기서 출발하면 오스만 진영의 측면을 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덕은 숲과 포도밭으로 뒤덮여 있어서 대규모 기병 돌격을 하기에는 지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병을 먼저 보내기를 열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오스만군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정면 공격은 자살이었고 포위망을 뚫고 비엔나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측면 공격이었고 그것은 후사르의 돌격을 필요로 했습니다. 소비에스키는 후사르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역사에는 그 연설의 정확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지만 생존자들의 회고록에는 몇 가지 단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아니면 역사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후사르이기 때문입니다. 기병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군인이었고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진영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수였던 사람들이 같은 불 옆에 앉아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폴란드 병사가 독일 병사에게 담배를 건넸고 오스트리아 병사가 색슨 병사의 검을 갈아주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그들은 함께 싸울 것이고 함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인간적인 순간들이 역사의 거대한 서사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전쟁은 숫자와 전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의 의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번의 결정적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은 후사르의 돌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9월 12일 새벽, 해가 뜨기 전 연합군 지휘관들이 칼렌베르크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아래를 내려다봤고 숨이 멎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진영이 지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텐트가 들판을 뒤덮었고 모닥불의 불빛이 새벽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중앙에는 카라 무스타파 파샤의 거대한 사령부 텐트가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예니체리 부대의 정연한 진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좌우로는 스파이 기병대가 말을 묶어두고 대기하고 있었고 후방에는 대포 진지와 보급 부대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로트링겐 공작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기라는 말인가? 소비에스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래를 바라보며 지형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군의 배치, 지형의 경사, 바람의 방향, 태양의 위치까지도 말이죠. 30번의 전투 경험이 그의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정오에 공격합니다. 정오요? 로트링겐이 물었습니다. 왜 정오입니까? 새벽에 기습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소비에스키가 설명했습니다. 보병이 숲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새벽에 출발하면 정오쯤 평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 태양은 우리 뒤에 있고 오스만군의 눈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후사르가 돌격합니다. 로트링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비에스키가 단순히 용감한 전사가 아니라 천재적인 전술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병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점검하고 갑옷을 입었으며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가톨릭 병사들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사제들이 진영을 돌아다니며 축복을 내렸고 병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병사들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언덕을 타고 퍼져나갔고 멀리서 들으면 마치 천사들의
합창 같았습니다. 종교는 달랐지만 기도는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죽는다면 명예롭게 죽게 해주십시오. 후사르들은 조용히 자신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갑옷의 모든 끈을 확인했고 창의 균형을 테스트했으며 말의 갈기를 빗질하고 발굽을 점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가족에게, 아내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니까요. 오전 10시 소비에스키가 전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진하라. 드럼이 울리기 시작했고 보병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칼렌베르크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보병이 선두에 섰고 오스트리아 보병이 그 뒤를 따랐으며 섹슨과 바이에른 부대가 양 측면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숲을 통과했습니다. 나무 사이를 지나가고 포도밭을 가로지르며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오전 11시 오스만군의 척 후병들이 연합군의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경보가 울렸고 오스만 진영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처음에 이것이 소규모 기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비엔나 포위를 계속하면서 일부 병력만 보내 연합군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보고가 들어올수록 그는 이것이 전면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군대를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연합군 보병이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오스만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스파이 기병대가 말을 타고 진을 치고 있었고 예니체리 부대가 머스킷을 들고 서 있었으며 대포들이 포구를 연합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보병이 전진하며 오스만군 좌익을 공격했습니다. 머스킷 사격이 연달아 터졌고 연기가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보병은 중앙을 밀어붙였고 바이에른 부대는 우익을 공격했습니다. 오스만군도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예니체리는 유럽 최정예 부대 중 하나였고 그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웠습니다. 대포가 포효했고 포탄이 연합군 대열을 갈랐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졌고 비명이 들렸으며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동시에 비엔나 성벽 안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슈타렌베르크 백작이 마지막 예비군을 이끌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 500명의 병사와 함께 오스만 포위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이것은 자살 공격처럼 보였지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스만군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들이 칼렌베르크에서 벌어지는 주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슈타렌베르크의 병사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싸웠습니다. 그들은 2달간의 굶주림과 질병으로 거의 움직이지도 못했지만 그들 안에는 아직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복수심이었으며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천천히 전진했지만 오스만군의 저항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정오가 되었지만 아직 후사르를 투입할 만큼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에스키는 초조하게 전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스만군이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회는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후 3시 소비에스키가 후사르 대장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언덕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우리의 길입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대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비에스키가 말을 탔습니다. 그는 후사르 선두에 섰고 검을 뽑아 하늘로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돌격 3,
영명의 후사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뒤로 18 영명의 연합군 기병이 따랐습니다. 총 20일 영명의 기병이 칼렌베르크 언덕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병 돌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말들이 속보로 걸었고 기병들은 대열을 유지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면서 속도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구보가 되었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두드렸습니다. 둔탁한 리듬이 점점 빨라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진동으로 변했습니다. 땅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오스만 진영에서도 그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후사르의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소리를 냈습니다. 수천 개의 날개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소음은 천둥 같았습니다. 아니, 천둥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천둥은 지나가지만 이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비엔나 성벽 위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산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나는 갑옷, 펄럭이는 날개, 끝없이 이어지는 기병의 물결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후사르가 마지막 300m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전속력으로 돌입했습니다. 말들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고 장창이 앞으로 내밀어졌으며 기병들이 안장에 몸을 숙였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무기였고 그 무기의 끝은 5.5m 장창이었으며 그 뒤에는 말의 속도와 기병의 체중 그리고 600년 역사의 전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스만군의 스파이 기병대가 맞섰습니다. 스파이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기병 중 하나였고 그들도 수백 년의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사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후사르가 가까워질수록 스파이의 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 땅의 진동, 날개의 소음, 이 모든 것이 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후사르의 장창이 스파이 대열을 관통했습니다. 창끝이 갑옷을 뚫고 몸을 꿰뚫으며 말까지 찔렀습니다. 한 번의 돌격으로 스파이 전열이 무너졌습니다. 살아남은 스파이들은 반격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후사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창이 부러지면 검을 뽑았고 검이 부러지면 철퇴를 휘둘렀으며 모든 무기를 잃으면 맨손으로 적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은 기계처럼 싸웠고 그들의 뒤로 18 영명의 연합 기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스파이 기병대는 4분 만에 붕괴되었습니다. 4분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오스만 최정예 기병이 단 4분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도망쳤고 그들의 공포는 뒤에 있던 부대로 전염되었습니다.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퍼졌습니다. 소비에스키는 직접 전선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60세의 왕이 선두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야쿱과 알렉산데르도 그의 양옆에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이었습니다. 왕이 앞에서 싸우면 병사들은 뒤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소비에스키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후사르는 오스만 진영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방어선을 뚫었고 두 번째 대열을 분쇄했으며 세 번째 예비군마저 밀어붙였습니다. 오스만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령 체계가 무너졌고 부대들은 서로 고립되었으며 후퇴 명령도 없이 병사들은 스스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이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예니체리 부대만이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제국의 자존심이었고 그들은 결코 후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정사각형 진영을 만들고 머스킷으로 사격했습니다. 후사르 몇몇이 쓰러졌지만 대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사르는 예니체리 진영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장창이 방패를 뚫었고 말발굽이 대열을 짓밟았으며 거미 머리를 베었습니다. 예니체리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카라 무스타파 파샤는 자신의 사령부 텐트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15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 최강의 제국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달 동안 비엔나를 포위했고 승리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전령들은 이미 도망쳤고 장군들은 연락이 끊겼으며 병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오후 5시 카라 무스타파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패배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의 경호원 몇 명만이 그를 따랐고 나머지는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텐트를, 보물을, 심지어 술탄에게 바칠 선물까지 모두 버리고 갔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 사과를 상징하는 보석 장식된 모형도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꿈의 상징이었던 그것은 진흙 속에 버려졌습니다. 오스만군의 붕괴는 완전했습니다. 80명의 중앙 전투 병력이 전멸하거나 도주했습니다. 15명이 전사했고 수만 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나머지는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버렸고 갑옷을 벗어던졌으며 심지어 신발까지 벗고 달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더 빨리 달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연합군은 수킬로미터를 추격했고 도망치는 오스만군을 계속 베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학살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투는 오후가 지나기 전에 끝났습니다. 아침에 150명이었던 오스만 대군은 해질녘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군사 역사상 가장 빠르고 완벽한 붕괴 중 하나였습니다. 한 제국의 군대 전체가 단 하루 만에, 아니 정확히는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소비에스키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피로 얼룩진 갑옷을 입고 있었고 검은 부러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흙과 땀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2 아들도 살아 있었습니다. 후사르의 손실은 놀랍도록 적었습니다. 약 300명이 전사했고 6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일, 0명의 돌격으로 80명의 군대를 격파하면서 그들은 겨우 300명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전장은 지옥도였습니다. 수천 구의 시체가 땅을 뒤덮었고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말들이 다리가 부러진 채로 누워 있었고 부서진 무기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스만군의 텐트는 불에 타고 있었고 연기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승리의 냄새는 피와 화약과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비엔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전투는 오스만 제국의 서유럽 확장을 영원히 멈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은 다시는 비엔나를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다시는 유럽 심장부를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칼렌베르크의 패배는 제국의 심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천천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200년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소비에스키의 승리를 문명의 구원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비엔나가 무너졌다면 유럽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독일 제후국들은 하나씩 항복했을 것이고 프랑스는 유럽 전체를 집어삼켰을 것이며 계몽주의도 산업혁명도 현대 유럽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전체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에스키와 3명의 후사르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돌격으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튿날 아침 9월 13일 소비에스키가 비엔나로 입성했습니다. 성문이 열렸고 그가 말을 타고 들어갔을 때 도시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웃었고 소리쳤으며 후사르의 말발굽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어떤 이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달 동안 그들은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굶주렸고 병들었으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꽃을 던졌습니다. 여자들이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남자들이 후사르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슈타렌베르크 백작은 소비에스키를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울었습니다. 소비에스키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텨준 덕분입니다. 당신이 진짜 영웅입니다. 2 사람은 포옹했고 주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소비에스키는 성 슈테판 대성당으로 갔습니다. 대성당은 포격으로 손상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외쳤습니다. Veni, vidi, Deus, visit. 나는 왔고 보았으며 하느님이 승리하셨다. 이것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명한 문구 비니, 비디, 비아이치를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나는 왔고 보았으며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에스키는 달랐습니다. 그는 승리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를 신에게 돌렸습니다. 이 한 문장이 소비에스키라는 인물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영웅이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했지만 겸손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신의 종으로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전설로 만든 이유입니다. Vini, vidi, Deus, visit 라는 문구는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되었고 시가 되었으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구를 수백 년 동안 기억했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승리의 선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념의 선언이었고 겸손의 선언이었으며 문명이 야만을 이긴 순간의 선언이었습니다. 후사르의 활약은 그날 이후 신화가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은 날개 달린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3, 영명이 80, 영명을 격파했는지, 어떻게 그들의 돌격이 땅을 진동시켰는지, 어떻게 그들의 날개가 천둥처럼 울렸는지를 말이죠. 아이들은 후사르가 되고 싶어 했고 시인들은 후사르에 대한 서사시를 썼으며 화가들은 후사르를 그렸습니다. 후사르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상이었고 상징이었으며 유럽 기사도의 마지막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승리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도 말이죠. 그들은 친구가 죽는 것을 보았고 적을 죽였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악몽에 시달렸고 어떤 이들은 다시는 전쟁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영광 뒤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습니다. 비엔나도 완전히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도시는 파괴되었고 인구의 상당수가 죽었으며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재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왔고 건물은 다시 지어졌으며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패배하지만 다시 싸웁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만 다시 찾습니다. 1683년 9월 12일의 전투는 단순히 오스만 제국의 서진을 막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문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유럽의 힘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쇠퇴했고 합스부르크 제국은 강해졌으며 유럽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계몽주의, 과학혁명,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투가 보여준 인간 정신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비엔나 시민들, 1000km를 달려온 소비에스키와 폴란드군, 원수였던 나라들이 하나로 뭉친 연합군,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격한 후사르들. 이들이 보여준 것은 용기였고 희생이었으며 신념이었습니다. 칼렌베르크의 돌격은 세계 군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병 돌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일, 0명의 기병이 동시에 돌격한 것은 전례가 없었고 이후로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화약 무기가 발전하면서 기병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포와 머스킷이 전장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기병 돌격은 점점 더 위험하고 비효율적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도 대규모 기병 돌격이 있었지만 칼렌베르크만큼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되자 기병은 거의 사라졌고 탱크와 기관총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칼렌베르크의 돌격은 더욱 특별합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마지막 광이었습니다. 중세 기사도가 마지막으로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전쟁은 점점 더 기계화되고 비인간화되었으며 산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1683년 9월 12일만큼은 전쟁이 여전히 영웅적일 수 있었고 개인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었으며 0명의 날개 달린 기사들이 0명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희망에 관한 것일 겁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올 수 있다는 것,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결단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말이죠. 비엔나 시민들은 버텼고 소비에스키는 왔으며 후사르는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를 거대한 힘들의 충돌로 봅니다. 제국의 흥망, 경제의 변화, 기술의 발전. 하지만 때로는 역사가 개인들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소비에스키가 비엔나를 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후사르들이 돌격을 거부했다면, 비엔나 시민들이 일주일 더 버티지 못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옳은 것을 선택했고 어려운 것을 선택했으며 용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유럽의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이 그날의 승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물론 역사는 복잡하고 단 하나의 사건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순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1683년 9월 12일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0명의 날개는 유럽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들의 돌격은 단 몇 시간이었지만 그 영향은 수백 년을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몇몇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후사르였고 후사르는 돌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운명이었으며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폴란드에서는 여전히 후사르를 기억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소비에스키를 영웅으로 추앙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칼렌베르크는 문명이 승리한 날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씩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0명의 날개 달린 후사르가 0명의 오스만군을 격파한 그날은 그런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이었지만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한 순간이었지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고 신작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전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비에스키의 결단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